여러분들께 고백할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좋은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예. 오늘 할 컨텐츠는 저희가 요즘은 의사분들이나 의대생들 강연을 갈 일이 종종 있는데 종종 있죠. 그때 이제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느 정도 정신과나 정신의학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네, 하세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질문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최대한 자신을 숨겨야 되는데 지금 오진 선생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게 알려져 있어서 그쵸. 혹시 치료에 이렇게 방해가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죠. 이런 종류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의대생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기특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예. 그때 이렇게까지 질문을 할 수 있나? 의대 후배기도 했고 네. 본과 3학년 학생인데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는 지금 불러서 저희가 갔어요. 이나대는 왜 아직 그러게요. 연락이 한 번쯤 없을까요? 이제 약간, 그래도- 약간 섭섭합니다. 아. 저희가 먼저 연락 드릴 수도 없고. 심지어 고대 기독교 동아리가 이낙준 선생님 불렀거든요. 그러니까요. 고대인데 제가 강연을 했거든요. 가끔 그래도 행사 때 오면 우창희 이낙준 선생님 후배입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 오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저 열린 사람입니다. 네. 이걸 보고 또 연락이 오지 학생 때 않을까. 너무 무서웠나? 네. 크게 정신치료를 나누면 지지정신치료가 있고 통찰정신치료, 그러니까 뭐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라고도 하는데 두 개가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지지정신치료는? 전혀 감이 안 오긴 하는데 단어에서 보면은 이제 좀 지지해준다. 지지해주고 상담해주고 약간 네. 조언자 느낌일까요? 나는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좀 지지해준다. 약간 말 그대로 약간 같아요. 용어가 좀 걸 낯설어가지고. 힘든 걸 공감해주고 약간 좀 독려해주고 약간 좀 그쵸. 돋아주고 용기를. 뭐 서포티브하게 네. 이렇게 하는 게 그렇고 통찰은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문제를 분석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개입을 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비슷하게 네. 생각하시는데 이제 지지정신치료는 환자가 의식하고 있는 부분 요소만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마음속에 깊숙한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나 장애를 굳이 다루진 않고요. 통찰은 이제 본인이 인지하고 계신 그 이상의 그 깊숙한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하는 치료고,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면을 알면서 비합리적인 부분도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끔 스스로 알아가게 하는 과정을 이제 통찰 정신치료.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후에마이 도로시 게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도로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학대를 당했고 끔찍한 기억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현재 대인관계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부모님도 혹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도 내 그림을 비웃고 뭐 놀릴 것 같다라는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비합리적인 사고라는 걸 깨닫고 그 원인이 과거의 어떤 그 부모님과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깨닫게 만드는 게 이제 통찰정신치료죠.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답답하신 분들은 지지정신치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찰정신치료를 하는 건데, 통찰정신치료,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를 잘 하려면 치료자가 환자분한테 중립적인 태도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환자가 치료자한테 전이 반응이라는 걸 일으키거든요. 번이? 학생 때 배워본 적 없어요? 배우긴 트랜스퍼런스라고. 했어요. 예.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분한테 너무 이입을 하면 그게 역전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이라는 게 뭐냐면, 환자가 가거나 자기 주변에 굉장히 중요 인물들과의 대인관계를 치료자한테도 느끼는 거예요.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뭐 날 학대했던 아버지 이렇게 그렇게 볼 생각할 수도 있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어머니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나를 유일하게 지지해줬던 뭐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로 나를 볼 수도 있고, 이게 긍정적 전일 수도 있고 부정적 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과거의 그 대인관계가 그대로 치료자랑 나의 대인관계로 옮겨진 거, 그게 전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신 치료를 할 때
환자, 치료자가 그런 상호작용, 대인관계를 이제 치료자들은 관찰을 하고 이 전이관계를 치료자가 해석을 하면서 환자분의 과거의 어떤 대인관계 문제나 대인관계 형태를 계속 살펴볼 수 있고 그거를 직접 해석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 스스로 깨달아가도록 과거의 그 트라우마나 그 대인관계가 지금도 재현되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구나 이렇게를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전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비인후과 내과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이제 뭐 주치의를 하거나 진료를 할 때 환자들이 뭐 결혼 여부나 나이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나요? 어때요? 많지 않죠 사실. 뭐 그런 것 결혼이나 뭐 몇 번 들어봤을까? 거의 뭐 그러니까 기억에 남을 정도의 맞아, 저도 수준이에요, 기억에 질문이. 남을 정도고. 근데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아요. 아, 그걸 개인적인 여쭤보세요? 결혼은 하셨어요? 아기는 있으세요? 지금 나이는 뭐 종교 있으세요? 종교까지 물어봐요? 예, 굉장히. 이 경험은 정신과 의사라면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이걸 물어보는 게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그런 전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하고 지금 맞춰가는 듯한 아. 느낌? 아니면 혹시 아닐까? 맞을까?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다 받으면 사실 저희는 이 중립적인 반응을 일으켜야 그리고 저의 익명성을 유지해야 환자분의 전이 현상이 더 잘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말씀을 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전이가 치료의 어떤 그 과정으로서 좀 필요한 경우가 그쵸. 있다는 거죠. 개인 신상을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관을 갖는지를 말씀을 안 드리면 환자가 저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대인관계 과거의 어떤 중요 인물과의 대인관계를 재현을 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의대생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질문 중에 정신과 의사가 개인적인 걸 너무 많이 드러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저희 닥터 프렌즈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저에 대한 정보가 아주 많잖아요. 엄청 많죠. 뭐 TMI죠, 사실은. 결혼에 대한 얘기, 뭐 연애에 대한 얘기, 나이, 뭐 그렇죠. 군대 복무 어디서 하고 스트레스는 어디서 풀고 브이로그도 나오고 그러네요, 하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통찰 정신치료나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의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완벽한 정신분석을 제가 하고 있진 않지만 가끔 이제 그런 무의식이나 이런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도 하죠.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제가 레지던트나 전공의 때부터 그렇게 정신분석 정신치료에 뭐 아주 뛰어나다거나 관심이 많은 편은 사실 아니었어요.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게 유튜브 하면 할수록 저에 대한 정보는 더 많아질 거고 그런 부분에 제가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아쉬움도 사실 있고요. 또 더 부담되는 건 이제 저에 대한 영상을 보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제 많은 환타지나 환상 그런 걸 갖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게 이 선생님한테만 진료를 받으면 금방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좀 부담될 수 있겠다. 그쵸. 네. 기대감을 갖고 오시는데 제가 또 그만큼의 어떤 좋은 치료자가 과연 될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개인 익명성이나 중립성을 이제 유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해요. 지금 당장은 뭐 정신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깊게 치료에 사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제가 그런 공부가 갑자기 하고 싶어질 땐 쉽게 또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 지금은 주로 이제 상담하시는 내용은 지질치료 위주의 약간 이런 정신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이런 쪽 치료는 가능하지만 뭐 다른 쪽 치료도 못 하게 되는 정신과 의사가 된 건 아닌데 제가 의대에 들어와서 느낀 게 있어요. 의대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세상엔 진짜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거를 많이 느끼게 되죠. 네, 그리고 내가 못하는 영역을 내가 그걸 다 해낼 필요는 없고 나보다 더 잘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병원에 환자분을 부탁드리거나 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정신분석이나 이런 부분 통찰 정신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고 맡기면 되니까. 네, 이런 중립성이나 익명성을 닥터 프렌즈를 하면서 사실 포기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선생님들이 못하는 부분 정신과를 조금이나마 다른 선입견을 줄이고 좀 문턱을 낮추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친근하게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또 제가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은 정신과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한번은
의대생이나 의사 그런 세미나나 강연 갔을 때 질문이 나와서 네, 저도 들어본 적이 네, 있으니까요. 한번 저도 조심스럽게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렸고, 아마 뭐 헬프님들 중에 정신과 치료 받으신 분들 중에 선생님이 뭐 별거 아닌데 뭐 나이도 안 알려주고 뭐 결혼 여부도 안 알려주고 뭐 내가 선생님이 좋아서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지 그거에 대한 해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과 의사 선생님들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저희 사실 그러네요. 별 생각 없죠. 그냥 저희도 정말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에 개인 대해서. 사생활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이 아니라 음. 이런 정신치료에서 환자의 전이 현상을 증가시키기 위해 어떤 익명성이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장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